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이제 실천에 관련된 시간으로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그 정책과 제도와 법을 알고 또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천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러한 실천 과정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좀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앞선 시간, 다가올 시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개인 또는 집단, 지역사회가 우리의 아주 그 중요한 실천의 관점들입니다.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사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하거나 회복하도록 원조하고 이들이 자신의 목표에 알맞는 사회 조건을 조성하도록 원조하는 전문 활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냥 좋은 얘기를 쭉 나열해 놨구나,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포함된 의미를 이제 한 가지만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향상하거나 회복하도록 원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킨다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향상하거나 회복하도록 원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천 관련된 과목을 할 때는 정말로 한 학기에 이 얘기를 10번 이상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복하도록 그 과정을 원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자신의 목표에 알맞은 사회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니고 조성해 본인들이 직접 조성하도록 그 과정을 원조하는 전문 활동인데요. 자,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항상 그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라면 그 비행 청소년 혼자의 성격적인 내면적인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과 그가 속한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 관련된 공동의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는 그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회복지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인 조건을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의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증진하도록, 여기서 사람이란 것은 좁은 의미로는 클라이언트, 넓은 의미로는 전체 국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증진하도록 원조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하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직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만들면서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자, 물론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서 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가겠습니다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자, 우리는 클라이언트 한 명의 그 심리 내면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항상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 환경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인의 문제만 아니고 또한 환경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조직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만들며, 자,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람들에게, 물론 좁은 의미로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장애가 있으면 대학에 입학이 거부되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굉장히 흔했던 소아마비라거나 그냥 다리가 불편할 뿐인데 지적인 능력에 아무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 입학이 거절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적인 노력들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뿐 아니라 개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이, 예를 들자면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차별하지 않도록, 조직이 사람들에게 대학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한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사회복지사연맹에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안녕, 웰페어의 그 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변화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 강화, 인간 해방을 도모하는 것. 자, 역시 이게 그 큰 조직의 그 정의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역량 강화라는 단어는 앞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권한 부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임파워먼트인데, 자, 이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그렇게 썩 학계에 이게 통일된 의견으로 수렴되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역량 강화, 어떤 사람들은 권한 부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어근이 되는 이 임파워먼트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파워인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파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의 의미인데, 여기서의 파워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의 관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 행동과 사회체계에 관한 이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지점에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 관점을 다 갖습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 세 가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인권과 사회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학자들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영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클라이언트겠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신들이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해결해주고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배분적 사회정의,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진 자원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 있을 때 그 자원을 5천만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게 사회정의가 아니고, 배분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소수에게 더 많이, 사회적 자원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n분의 1보다 더 많은 플러스 알파를 배분하는 것, 그게 배분적 사회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그 배분적 사회정의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최소한 출발선을 같이 하자라는 관점이 있었는데요.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교육과 주거는 경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삶의 출발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을 금을 상환해야 되고 사회에 지금 막 진입해서 경쟁을 시작했는데 출발점에서 경쟁을 시작했는데 출발한 순간부터 빚이 있고 부채가 있고 또 주거를 위해서 월세를 취업의 상당 부분을 급여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유층 자녀들과의 경쟁의 입장에서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진 경쟁을 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분배가 차등이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한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출발하면서부터 빚을 가지고 출발하고 출발하면서부터 주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의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출발선이 뒤처진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배분적 사회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옥경 교수도 그 사회복지 원로 중에 한 명인 건데요.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과 소집단,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권한부여적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임파워먼트의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자세하게 할 기회가 한번 있을 거고요. 권한부여적, 문제해결적 접근 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전문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리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이 권한부여적이란 말은 임파워먼트, 정치적인 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정치적인 권력이,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 권력, 권한을 부여해야만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능과 환경 간의 상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간의 일생 동안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내용은 첫 시간에 가장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 않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어쩔 수 없이 난파선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강제가 된 것이지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주변 사회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기능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으면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복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회 활동은 인간을 다양한 사회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함에 따라서 사회적 존재라고 이해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 계속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개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이 상호작용, 이 지점에도 뭔가 우리의 중요한 개입의 지점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입니다. 활동 관련돼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활동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적인 틀에서 주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즉 개인, 클라이언트 한 명, 그 사람의 주로 심리 내면을 포함한 그 한 명에게,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활동의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능력,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대처 기술 등의 사회 기능들을 향상시키도록 원조하게 됩니다. 주로 개인의 심리 내면과 개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자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개입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한부모와 자녀에게 초점을 두고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이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과거에는 한부모를 이제 결손 가족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즘은 뭐 그렇게 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만 엄마, 아빠 중에 한쪽이 없다는 건 뭔가 가족 기능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뭔가 놀림감이 되는 아이들의 입장에선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 학교에 왔는데 친구들이 엄마가 없다고 놀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 개인의 대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그 상황에서 화를 낼지,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갈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 개인에게 초점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적 틀에서 두 번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둡니다. 개인과 환경,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환경체계의 상호작용 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환경에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아동보육, 의료 법률, 공공부조 서비스와 자원을 찾아내서 연계하거나 한부모 가족과 사회 환경 체계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 자, 이 양자 간의 어떤 조절 또 최적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앞에서 학교 갔더니 이 가족의 아이가 학교 갔는데 엄마가 없다고 이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랬을 때 이 개인에게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놀리는 학교의 친구들과의 개입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지 이 아이 한 명만 놓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고 놀리는 아이와 놀림을 당하는 아이가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집단 프로그램으로 한 집단에 모여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면서 집단 그룹워크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사회복지사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적 틀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는 환경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환경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와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비교적 최근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자,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제도,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하나의 요소로서 그것도 이제 법도 여기에 포함될 텐데요.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법을 만들도록 사회적 노력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청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로비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자체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이 사회적 기능과 환경과의 상호성의 관점에서 세 번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관련돼서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 관련된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대학의 교수들이 모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어려움을 완화시키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강화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및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계획, 공식화,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곤궁에 처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영어로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 또는 행정적 옹호, 그리고 사회적 및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 정책과 서비스, 자원, 프로그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선 시간과 또 이후 시간에 다 연결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정치적 운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결코 정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정치 지향적이고, 다른 말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적 배분이, 즉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인 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분이,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정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는 명백하게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도 물론 사회복지 전문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주로 클라이언트,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 국민을 다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발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을 지적 장애인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발달 능력의 향상. 지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는 것, 마트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지출을 하는 방법. 자,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개별화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과 대처 기술은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 이렇게 5글자로 모든 지적 장애인을 통괄해서 표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것은 다 각각의 하나의 예일 뿐이고, 지적 장애인이 개인으로서 개별화돼서 필요한 것은 굉장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하나의 예에 해당합니다. 자, 사람들을 자원과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연결하는 것. 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지망을 형성한 것인데요. 자, 제가 지금 예를 서술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상생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버스 타는 것도 연습해보고 마트 이용하는 것도 혼자서 해보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을 때 사회적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 사회복지사가 그야말로 24시간을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1대1로 접근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근로자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근로자고 24시간을 한 명만을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지역사회에서 길을 잃은 지적장애를 돕는 것이 경찰 혼자 또는 사회복지 조직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 동네의 지역 주민들이, 세탁소 사장님이, 중국집 사장님이 또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 길 잃은 지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적응이 가능할 텐데요. 바로 그것이 사회적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지지망 형성이라고 하는 표현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증진시킴. 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들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활동보조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기존의 체계가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되도록 체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지금 지원고용제도의 활성화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자, 지원고용제도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통합을 위해서입니다. 특수교육이나 보호작업장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장애인들만 모여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이든 직업이든 생활이든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통합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원칙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만 모인 것이 아닌 일반 직장에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지원고용제도입니다. 자, 인간의 안녕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억압, 다른 형태의 사회 불의를 경감시키는 것인데요. 자,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비하를 감수할 수 있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제가 지금 발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XX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적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 필요하다면 법에 호소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전문직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증진하는 옹호와 사회행동, 그리고 정치행동을 통해서 정책과 서비스의 자원을 추구하는 것. 발달장애인 관련 법을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적장애,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넓은 의미로는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발달장애인 그러면 지적장애인이 아닌 자폐성 장애를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가 지적 장애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법 또 행정적인 체계와는 달리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고유의 체계를 갖고 있어야 이들을 잘 도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관련된 법을 별도로 고유하게 제정하고자 하는 추진에 관련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옹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사회복지 실천을 진보시키는 연구와 지식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또 새로운 개발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지적장애인과 관련됐을 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보조기구들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삶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눈부시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20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이 재활공학, 장애인을 위한 공학에 관련된 전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되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가 개발된 지가 꽤 오래입니다. 물론 굉장히 비싸긴 하겠습니다만 경사로가 아니라 계단을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바퀴가 4개 달린 휠체어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되어져 있고요. 점점 아주 신기술의 내용들이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맥락에서 실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결혼과 성에 관련된 관점을 실천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다양한 문화에서 문화라는 것의 의미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게 아니고 사회과학에서의 문화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저와 젓가락을 이용하는 것, 이제 서양에서는 포크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라는 생활 양식에 포함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적 장애인. 우리가 그 노인도 그렇습니다만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일반적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들의 성적 능력과 활동이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남성, 여성이 아닌 무성, 성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처럼 접근할 때가 있는데요. 그 지적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과 물론 저는 이제 의견을 나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전에 좀 그 젊은 여성분이었는데요.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그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성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는데 그 이들 중에 일부가 자위를 하는 성인인 또 성인에 가까운 그런 남성으로서 자위라는 행위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시설 안에서는 자기 방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죠. 누군가가 있는 장소에서 또 지적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타인과 있는 장소에서 하면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미처 훈련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자,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젊은 여성이었던 그 사회복지사가 경험했던 그 당혹스러움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장애인은 무성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이 지적 장애인들이 자위를 비롯한 성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복잡한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적 장애인도 성이 있고 성적 활동에 대한 신체적인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을 결혼과 성에 대한 관점을 실천에 적용시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간과되어졌던 면들을 실천에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개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 중증, 고령, 지적 장애인이 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단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직으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직무 수행에 사용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문직의 교육 훈련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일정 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 출발점을 삼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다른 여러 과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전문직으로서의 조건으로서의 그 사회적 승인인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 세팅에서 여러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주 가끔 이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교육 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약간의 컴플레인에 가까운 내용으로 의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입니다. 사회복지는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선하기만 하면 되지,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라는 이제 의견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자원봉사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렇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 또 사회제도의 긍정적인 변화, 미래지향적인 변화, 이러한 사회복지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승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선한 의지뿐만이 아닌 사회가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사회복지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생활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승인과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적인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과정 중에 또한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앞에서 그 로엔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심사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문직의 관점에서 윤리 강령을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미션, 사명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리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돕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직접 본인이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공적인 재원,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정부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통해서 그런 재정적 기반을 통해서 월급도 받고 또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에서 그런 재정적 기반을 왜 지원하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진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사가 해결하도록 맡긴 겁니다. 사회에선 사회복지사가 이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갈등을 해결하도록 맡긴 셈인 거고, 사회복지사들은 그 위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서는 행동규범, 자기규제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이 윤리강령. 자, 윤리는 가치와는 다른 측면이어서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윤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를 금지하고 전문직의 업무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중관계,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라는 공적 관계 이외에 다른 사적 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전문직 단체의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문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등의 권력으로부터, 즉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위치의 전문직 단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 기준을 가진 직능적인 전문직 단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 단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자, 앞에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협회와 협의회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입하는 전문직 단체입니다. 개인이 모인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단체의 이익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가입하는 그런 전문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사업가라고 표현했었는데요. 70년대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던 시기였었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외국의 원조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었죠. 사회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까지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련된 자격제도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직이나 개인 단위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도에 최초로 모든 분야의 사회사업가들이 참여한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출범을 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전문직 조직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시기인데요. 대략 1970년도부터 83년까지의 시기입니다. 1970년도가 하나의 기점이 된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된 해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 사회복지 사업법의 5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것이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출발점이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당시 법령은 학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련된 학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사업에 7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사업 훈련기관에서 8개월,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개월도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훈련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지나치게 간략한 그 제도적 기준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기준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좀 더 정비가 되게 됩니다. 자, 83년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서 세부적인 시행령을 바꿨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과 2급, 3급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92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제도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 관련된 시기에 그 3급, 앞에서 이제 1급과 2급과 3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급에 주로 해당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연수를 받고 자격을 3급 자격을 취득하던 그런 제도 경로가 있었는데요. 3급을 2009년도에 폐지하고 이것은 신규 배출의 의미를 폐지한 겁니다. 기왕에 3급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3급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신규 배출을 이제 폐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급과 2급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대학 과정을 거치게 되면 2급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1급은 자격 시험을 치루어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1995년도에는 정신보건법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을 주 업무로 하는 자, 사회복지사 제도라는 것이 큰 하나의 우산이라면 하나의 갈래로서 정신보건에 관련된 세부 자격증이 하나가 더 국가 자격증으로 있는 건데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자, 사회복지사 자격의 고도화 시기는 2003년부터 그러니까 3급이 폐지가 되고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 1998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실제 시행은 한참 뒤인 1회 국가시험은 2003년 4월부터 시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현재의 자격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 8시간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회복지사에 해당되지는 않겠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자는 아닌 셈인데요. 자,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이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2007년도부터 의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